저는 차동식입니다. 이제 68세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겪어온 모든 일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한편의 긴 악몽 같았습니다. 차 회장의 아들이 되면서 시작된 지옥 같은 시간들, 차미경과 차혜단, 그리고 차서린까지 만나면서 겪은 배신과 음모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또 다시 최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이야말로 정말 마지막 싸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끝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차 회장의 저주는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욕망 자체의 문제였거든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정말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차서린이 체포되고 국제범죄조직이 와해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구하원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양로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차서린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제가 사실은 피해자였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거든요. 50조 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하고 세상의 평화를 택한 제 선택을 존경한다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걸까? 혹시 또 다른 위협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는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우편함을 확인하는데 검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협박 편지들과 똑같은 형식이었거든요. 봉투를 열어보니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이고 위험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차서린이 체포되었지만 그녀의 조직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복수를 위해 저를 노리고 있다는 경고였어요. 편지에는 구체적인 위협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파괴한 비자금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협박이었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편지와 함께 들어있던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고아원과 양로원의 최근 사진들이었는데 분명히 며칠 전에 찍은 것 같았어요. 누군가 저를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더욱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일주일 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제가 아끼는 사람들부터 차례로 제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겟이 고아원 아이들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이런 위협에 시달려야 한다니요. 더욱이 이번에는 무고한 아이들까지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었어요. 며칠간 고민한 끝에 저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고 했어요. 차서린의 조직이 워낙 교묘해서 법적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욱 불안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고아원 근처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목격됐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양로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분명히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누군지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기계음으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마지막 경고라고 했어요. 내일까지 답을 주지 않으면 고아원에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정말 그런 일인지 물어봤어요. 그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이 저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답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아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밤사이 누군가 담장을 넘어서 아이들 놀이터에 이상한 물질을 뿌렸다는 겁니다. 다행히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은 절대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들은 정말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저는 완전히 무력한 상태였습니다. 오후에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었어요. 차 회장이 남긴 진짜 비밀이 하나 더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건 저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에 따르면 제가 파괴한 비자금은 실제로는 일부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숨겨져 있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저는 그런 열쇠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어 보였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이런 위협에 시달려야 하는 걸까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정말로 제가 모르는 비밀이 더 남아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에단이었어요. 분명히 차서린에게 당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서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차에단이 제 앞에 나타났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분명히 차서린과의 마지막 대결에서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서 저를 찾아온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쪽 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얼굴에는 여러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차에단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음모의 시작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거든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봤을 때 차에단을 쉽게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에단은 저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설명해 줬어요. 차서린과의 총격전에서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고 했습니다. 그 후 몇 달간 은밀한 곳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차서린의 조직을 조사했다는 거였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차에단이 알아낸 정보들이었습니다. 차서린이 체포됐지만 그녀의 조직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복수를 위해 저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어요. 차에단의 설명에 따르면 차서린의 조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체계적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지부를 두고 있고 차서린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였어요. 더욱 무서웠던 건 그들이 차 회장의 진짜 비밀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파괴한 비자금은 실제로는 미끼였고 진짜 핵심 자산은 따로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차에단은 저에게 다시 한번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차서린의 조직을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어요.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으니까 형제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차에단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저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쉽게 신뢰할 수 없었거든요. 혹시 이것도 또 다른 속임수는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제 의심을 눈치챈 차에단이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줬어요. 차서린의 조직이 저를 감시하고 있는 현장 사진들, 그들의 내부 통신 기록,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상당히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보니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들이 저의 일상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아끼는 사람들의 신상 정보까지 모두 수집해뒀더라고요. 고아원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사진과 정보, 양로원 어르신들의 병력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차에단이 가장 강조한 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차서린의 조직이 곧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타겟이 바로 고아원이라는 정보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두려웠어요. 무고한 아이들이 저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에단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됐어요. 차에단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차 회장이 숨겨둔 진짜 비밀을 함께 찾아서 차서린의 조직보다 먼저 확보하자는 거였어요. 그렇게 하면 그들의 목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차에단의 진짜 동기였어요. 그가 정말로 저를 도우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의 눈빛을 보면 여전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간 차에단과 함께 지내면서 그의 행동을 관찰해 봤습니다. 겉으로는 진심으로 저를 도우려는 것 같았지만 가끔씩 이상한 면들이 보였어요. 특히 차 회장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눈빛이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차에단이 잠든 사이에 그의 가방을 몰래 뒤져봤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서린의 조직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들어있었거든요. 그 문서들을 보니 차에단이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다는 게 명백했어요. 그는 여전히 차서린의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저를 이용해서 차 회장의 진짜 비밀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배신감이 컸던 건 차에단이 제게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차서린의 조직을 막겠다는 것도 저를 보호하겠다는 것도 모두 연기였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점도 있었어요. 그 문서들 중에는 차에단이 조직에 반발하는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마치 그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은 흔적들이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차에단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심스럽게 떠봤어요. 그런데 차에단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제가 문서를 봤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갑자기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차에단이 고백하기를 처음에는 정말로 차서린의 조직과 협력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과 지내면서 그들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됐고 이제는 정말로 그들을 막고 싶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차에단은 저에게 진심 어린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로 믿어달라고, 그리고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해보자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과 간절함이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차에단이 진심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연기를 하는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지금까지의 경험을 생각하면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아파트 앞에 멈추는 소리였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검은색 승용차들이 건물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차에단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니 우리가 발각됐다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비상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차에단을 믿고 함께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혼자서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말이에요. 형제 간의 신뢰는 이미 깨져 있었고 서로의 눈빛 속에는 불신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에단과 함께 간신히 포위망을 빠져나온 후 우리는 안전한 곳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차에단이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찾고 있던 차 회장의 열쇠가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차에단이 설명하기를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차 회장이 남긴 진짜 열쇠는 거대한 재산을 열 수 있는 물리적인 열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전 세계 은행 시스템과 연결된 파괴 명령 코드였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파괴 명령 코드라니 그게 무슨 의미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차에단이 자세히 설명해주면서 점점 그 엄청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차 회장이 생전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전 세계 주요 은행들과 금융기관에 연결된 거대한 네트워크였는데 특정 코드를 입력하면 그와 관련된 모든 계좌와 자산이 한순간에 무력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 시스템의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만약 차 회장의 재산이 잘못된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면 차라리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더러운 돈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차에단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건 제가 그 시스템의 마지막 안전장치로 지정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차 회장이 저를 최종 승인자로 설정해둔 거였습니다. 즉,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파괴 코드를 실행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저를 노렸는지, 왜 차서린과 그녀의 조직이 저를 포기하지 않는지 말이에요. 저야말로 그들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였던 겁니다. 차에단은 또한 그 파괴 코드의 규모에 대해서도 설명해줬어요. 차 회장과 연결된 모든 범죄 조직의 자산, 정치인들에게 제공된 뇌물 자금, 무기 거래로 얻은 수익까지 모든 것이 그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코드가 실행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수많은 범죄 조직들이 자금원을 잃고 무력화될 것이고 부패한 정치인들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그 시스템과 연결된 합법적인 기업들과 무고한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 회장의 폭수심이 만들어낸 시스템은 선악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었어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차 회장이 보여준 구체적인 자료들이었습니다. 그 시스템에 연결된 계좌들의 목록을 보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어요. 수십 개국의 수백 개 은행에 분산되어 있는 수천 개의 계좌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좌들의 총액은 정말 천문학적이었어요. 차회단의 계산으로는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이 그 시스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파괴한 50조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어요. 차회단은 저에게 그 파괴 코드의 위치도 알려줬습니다. 차 회장이 마지막에 저에게 남긴 편지 중에 숨겨져 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숫자들이 실제로는 그 코드의 일부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차 회장의 편지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상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겉으로는 날짜나 주소 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니 암호화된 코드였습니다. 차회단과 함께 그 코드들을 해독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암호 시스템이었어요. 차 회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의 분석 끝에 드디어 완전한 파괴 코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64자리의 복잡한 영숫자 조합이었어요. 그리고 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제 생체 인식과 음성 인증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코드를 찾아낸 순간 정말 무서웠어요. 이 작은 숫자들이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차회단은 저에게 빨리 결정하라고 재촉했어요. 차서린의 조직이 우리를 찾아내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그 코드를 실행하면 정말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테니까요. 며칠 후 차서린의 조직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이고 위협적이었어요. 제가 가진 파괴 코드를 넘기지 않으면 정말로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가 코드를 찾아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코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그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뒀다는 점이었어요. 고아원에 폭탄을 설치해뒀다고 하면서 제가 협력하지 않으면 그것을 터뜨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파괴적인 코드를 사용해서 모든 것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가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차회단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정말로 저를 도우려는 건지 아니면 그 코드를 얻기 위한 또 다른 계략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곧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서린의 조직에서 고아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을 받은 후 저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서린이 직접 저를 만나러 온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며칠 후 정말로 차서린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감옥에서 빠져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욱 냉혹하고 위험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된 사람 같았어요. 차서린은 저에게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그녀와 협력하면 거대한 권력과 부를 나누어 주겠다는 거였어요. 파괴 코드를 넘기는 대신 전 세계 범죄 조직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제안의 내용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200조 원에 달하는 자산의 절반인 100조 원을 제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어떤 나라에서든 최고 권력자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차서린은 구체적인 예시들도 들어줬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제 말을 들어야 할 것이고 유럽의 왕족들도 제게 머리를 숙일 것이라고 했어요. 전 세계 어디든 제가 원하는 곳에서 황제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분명히 했어요. 저와 제가 아끼는 모든 사람들을 없애버리겠다는 위협이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양로원 어르신들, 그리고 저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사람들까지 말이에요.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차서린이 보여준 계획서였습니다. 정말로 체계적이고 잔인한 방법들이 적혀 있었어요. 각각의 대상에 맞는 제거 방법, 그리고 그것을 자연사나 사고로 위장하는 기술까지 모든 게 세세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차서린은 또한 시간적 압박도 가했습니다. 24시간 안에 결정하라는 거였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고아원부터 차례로 공격하기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마다 한 명씩 제거해 나가겠다고 협박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저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차서린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차회단과 함께 정말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리고 정말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고민했어요. 차회단은 파괴 코드를 실행하는 것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파괴 코드를 실행하면 차서린의 조직은 무력화될 수 있지만 동시에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 200조원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테니까요. 차회단이 저에게 보여준 자료를 보면서 더욱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 시스템과 연결된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악한 범죄자들도 있었지만 단순히 투자를 잘못한 무고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그 중에 제가 아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에 차회장과 사업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모두 피해를 볼 수 있었어요. 차회단은 저의 망설임을 보고 더욱 강하게 설득했습니다. 지금 망설이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차서린의 조직을 막으려면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전체를 위해 일부를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정말로 차회단을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세상을 구하려는 건지 아니면 자신만의 목적이 있는 건지 여전히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간 정말 깊이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편으로는 무고한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서린의 압박도 더욱 거세졌어요. 매 시간마다 협박 전화가 왔고 그때마다 더욱 구체적인 위협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약속을 지킬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정말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아원 근처에서 폭발 소리가 났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아이들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인근 건물이 파손됐다고 했습니다. 명백한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서린은 정말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제가 결정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차서린의 협박에 굴복한다면 그것은 더 큰 악을 용인하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돈과 권력에 무릎 꿇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파괴해서 저주를 끊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었어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차 회장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놓쳤던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제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차 회장의 편지에서 놓쳤던 메시지를 발견한 직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회단이 갑자기 제게 다가와서 파괴 코드를 넘기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동안 저를 도우려는 척했지만 결국 그도 그 거대한 힘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회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의 협력적이고 걱정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끝까지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광기가 느껴졌어요. 차에단이 저에게 털어놓은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차서린과 완전히 손을 끄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과 비밀리에 협력하면서 저를 이용해 파괴 코드를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가장 배신감이 컸던 건 차에단이 지금까지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연기였다는 점이었어요. 차서린의 조직을 막겠다는 것도, 무고한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그 200조 원의 힘만을 원하고 있었어요. 차에단은 자신의 진짜 계획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파괴 코드를 손에 넣으면 차서린을 배신하고 모든 권력을 독차지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차에단의 계획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어요. 그는 차서린과 그녀의 조직을 너무 얕잡아 본 거였습니다. 그들이 차에단의 배신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차에단이 차서린과 만나는 자리에 저도 함께 가게 됐습니다. 차에단은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차서린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만남 장소에 도착했을 때 차서린의 표정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차에단의 배신 계획부터 그가 저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는지까지 모든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차서린이 차에단을 보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차에단 같은 소인배가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느냐고, 그런 순진한 생각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차에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당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차서린은 이미 차에단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의 배신 계획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서린은 차에단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어요. 지금이라도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차에단은 끝까지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차에단이 갑자기 숨겨두었던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서린을 위협해서라도 파괴 코드를 손에 넣겠다는 마지막 발악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차서린의 부하들이 일제히 총을 겨누며 그를 포위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차에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강적으로 변해서 모든 사람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파괴 코드를 얻지 못하면 차라리 모든 걸 파괴해버리겠다고 소리쳤어요. 그때 차서린이 정말 잔인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차에단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정보들 중 상당 부분이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차서린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차에단을 조종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파괴 코드의 진짜 위치에 대한 정보도 틀렸다는 점이었어요. 차에단이 그토록 원했던 코드는 사실 불완전한 것이었고 진짜 완전한 코드는 차서린이 이미 손에 넣었다는 거였습니다. 차에단이 이 사실을 알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쫓아온 것이 모두 허상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자신이 차서린에게 완전히 이용당했다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차에단은 마지막 순간에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저에게 다가와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자신의 욕망 때문에 저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면서 이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차에단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알려준 것은 차서린의 진짜 약점이었어요. 그녀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남아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차서린의 명령으로 총성이 울렸습니다. 차에단이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보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결국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차에단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가 저를 배신했지만 동시에 마지막에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통해 인간 욕망의 끝이 어떤 것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차서린은 차에단의 시체를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욕망의 눈이 먼 사람의 당연한 최후라고, 그리고 저도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차에단의 몰락을 보면서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사람을 파괴시킬 수 있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절대 그런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확신했습니다. 차서리는 저에게 마지막 통첩을 했어요. 차에단의 전철을 밟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마음을 정했어요. 차에단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차에단이 마지막에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차에단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차에단의 죽음을 목격한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차서린과 그녀의 조직이 계속 존재하는 한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차 회장이 남긴 모든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파괴 코드의 완전한 버전, 실행 방법, 그리고 그것이 미칠 영향까지 모든 것을 재점검했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테니까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구하원과 양로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었어요. 차서린의 조직이 설치했다는 폭탄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차에단이 마지막에 알려준 정보 덕분에 그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경찰과 폭발물 처리반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구체적인 위치와 폭탄의 종류까지 정확히 알려줬더니 그들이 신속하게 움직여서 모든 폭발물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었어요. 이제 무고한 사람들은 안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차서린의 분노는 대단했어요. 자신의 계획이 무너진 것을 알고 저에게 직접 연락해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면서 저를 직접 제거하겠다고 위협했어요. 그 전화를 받으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인질로 삼을 수 없게 됐으니까요. 차서린과 저 사이의 직접적인 대결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 드디어 파괴 코드를 실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 회장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접속해서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거였어요. 200조 원에 달하는 범죄 자금과 그와 연결된 모든 네트워크를 한순간에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파괴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64자리의 복잡한 암호를 하나하나 정확히 입력했어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시스템이 영구히 봉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암호 입력이 완료되자 생체 인식 단계가 시작됐습니다. 지문 인식, 홍채 스캔, 그리고 음성 인증까지 차 회장이 만들어 놓은 모든 보안 단계를 통과해야 했어요.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마지막 음성 인증에서 제가 해야 할 말은 간단했습니다. 차 회장의 모든 유산을 영원히 파괴한다는 선언이었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차 회장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차 회장의 더러운 돈 때문에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났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침내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 목소리로 파괴 선언을 한 순간 컴퓨터 화면에 수많은 숫자들이 빠르게 스크롤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 각지의 은행 계좌들이 하나씩 무력화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약 30분 동안 계속해서 계좌들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 휴대폰에는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 세계 각지에서 이상 현상을 보고하는 연락들이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과정이 완료됐습니다. 화면에 최종 완료 메시지가 떴을 때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차 회장이 남긴 50조 원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모든 범죄 자금까지 총 200조 원이 한순간에 무력화된 겁니다. 그 순간부터 전 세계가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례 없는 금융 시스템 마비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범죄 조직들이 자금원을 잃고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서린의 조직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모든 자금이 동결되면서 조직 자체가 와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던 그들의 네트워크가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가장 극적이었던 건 차서린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제게 걸어온 전화에서 들린 목소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목소리로 저를 저주했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차서린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금원을 잃고 도피할 수 없게 된 그녀는 결국 국제수사기관에 붙잡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차서린의 체포와 함께 그녀의 조직원들도 줄줄이 잡혀갔습니다. 자금이 끊어지면서 서로를 배신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어요. 한때 강력했던 국제범죄 조직이 완전히 붕괴된 겁니다. 하지만 파괴 코드의 영향은 범죄 조직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예상했던 대로 무고한 사람들도 피해를 봤습니다. 차 회장과 관련된 투자를 했던 일반인들, 그리고 그와 연결된 합법적인 기업들도 타격을 받았어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선택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정말 괴로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차 회장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내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국 정부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을 마련했고 국제금융 시스템도 점차 정상화되어 갔어요.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범죄 조직들의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차 회장의 저주를 끊어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생긴 피해들 때문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더러운 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점이었어요. 차 회장의 저주는 정말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조금이나마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곳이 되었어요. 파괴 코드를 실행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원룸 아파트 바닥에 앉아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오래되어 불꽃이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냄비 손잡이는 이미 벗겨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진 재벌가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10만 원짜리 원룸에서 1,000원짜리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거울에서 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턱수염이 거칠게 자라 있었고 머리카락도 길어져서 귀를 덮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 못해 얼굴에는 기름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있었어요. 라면을 먹으면서 뉴스를 봤습니다. 아직도 제가 일으킨 사건에 대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 회장 일가의 비자금 파괴 사건 이후 국제범죄 조직들의 연쇄 붕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국제금융범죄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어느 채널을 봐도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2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숫자가 화면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돈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출근길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엇을 했는지 모른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게 더 행복한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들, 경찰, 변호사들이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이제 그런 세상과는 관계없이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의 문자만큼은 눈에 띄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원장님, 안전하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원장님을 많이 그리워해요. 언제든 놀러 오세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제 선택 때문에 그 아이들은 안전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서린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녁이 되어 편의점에 갔습니다.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사려고 했는데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때 카드 한번 긁으면 수백만 원이 나가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10,000원도 소중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아마 제 몰골이 너무 초라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소소한 일상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노숙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추운 밤 공기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삼각김밥 하나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고맙다고 하시면서 웃어주셨는데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돈이 없어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작은 나눔이지만 받는 사람에게는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서 바닥에 누웠습니다.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벽지는 여러 곳이 뜯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죽이려 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하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봤습니다. 차서린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그녀의 조직원들도 대부분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차에단에 부고 기사도 봤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고 했어요. 참석한 사람도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동생의 마지막이 너무 쓸쓸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것도 차에단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차 회장의 무덤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교통비도 없었어요. 언젠가는 가서 모든 걸 정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많은 불빛 하나하나에는 각자의 삶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자유는 많은 돈을 가지는 게 아니라 돈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차 회장의 저주에서 벗어난 지금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유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할 필요도 없었고 배신당할 걱정도 없었어요. 누군가 제 돈을 노린다고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진 게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었어요. 침대 대신 바닥에 깔아놓은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딱딱하고 불편했지만 마음만큼은 편안했어요.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던 밤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금세 잠이 들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과거의 짐은 모두 내려놓았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차 회장의 저주는 정말로 끝났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궁금했어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허무하지만 자유로운 이 감정이 낯설면서도 소중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하철역 근처 쪽방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어요. 하루 8만 원을 받고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는 일이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어깨와 허리가 아팠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어요. 공사 현장 사람들은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일 잘하는 아저씨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가끔 형은 어디서 살았길래 일을 이렇게 깔끔하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동료들이 있었지만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다른 일꾼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어요. 1,000원짜리 김밥과 500원짜리 음료수가 전부였지만 함께 나누어 먹으니 맛있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오후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노숙자 분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사를 나눠드리는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고마워라. 이런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전에는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정작 진짜 소중한 건 이런 따뜻한 마음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저녁에는 고아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원장님, 원장님. 아이들은 제가 더 이상 원장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알고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자신들을 사랑해주는 어른이면 충분했나 봅니다. 민수가 제게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원장님,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미안해, 민수야. 원장님이 바빴어. 괜찮아요. 원장님이 다시 와주셔서 좋아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도 도와줬어요. 예전처럼 비싼 장난감을 사줄 수는 없었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행복해했습니다. 새로운 고아원 원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차 원장님을 정말 좋아하네요. 시간 나실 때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아이들한테서 배우는 게 많아요. 정말 그랬어요. 아이들은 가진 게 없어도 순수하게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쪽방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5,000원이 남아 있었어요. 내일 아침까지는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용돈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지금은 소중했어요. 쪽방에 앉아서 우유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이고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다녔어요. 그 속에서 각자의 욕망과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득 차 회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욕심은 인간을 파멸로 이끈다. 이제 그 말의 진짜 뜻을 알 것 같았어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문제였던 거였습니다. 휴대폰으로 뉴스를 봤습니다. 차서린의 재판이 끝났다는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조직도 완전히 해체됐고 관련자들은 모두 처벌받았어요. 또 다른 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새로운 범죄 조직이 생겨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차서린의 빈자리를 노리는 새로운 세력들이 움트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회장의 저주를 끊어냈다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욕망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또 다른 누군가가 돈과 권력에 눈이 멀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몫을 다했습니다. 차 회장이 남긴 저주의 고리를 끊어냈고 더 이상 그 굴레에 얽매이지 않게 됐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요즘 들어 생긴 새로운 습관이었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다. 일하고 봉사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은 부유하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 일기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기대됐습니다.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하루 말이에요. 문득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차 회장에게, 차회단에게,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고백이었어요. 저주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에 매달린 인간의 욕망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워졌어요.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돈을 위해 누군가를 배신할 필요도 없었고 권력을 위해 양심을 팔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 밖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돈과 권력을 향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거예요. 새로운 차 회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새로운 차서린이 등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의 진짜 교훈이었어요. 저주는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존재하는 한같은 비극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다만 그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권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했습니다. 돈과 권력보다는 평범한 행복을 택했어요. 화려한 삶보다는 소소한 일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들 속에서 오늘도 누군가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진짜 행복을 찾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적어도 저는 변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잠이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이 평온함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눈을 감았어요. 저주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